무더운 날씨에 다들 잘 지내고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여자들이라면 대부분 행복한 가정을 꿈을 꿀 텐데요. 저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대부분의 사연 주인공들처럼 저도 잘못된 인연으로 잠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네요. 지금은 지난날의 과거를 모두 털어내어 이렇게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자 사연을 보낼 수도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 제가 누구를 만나 어떻게 속았는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희생적이신 다정한 어머니와 그런 저희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해오신 성실한 아버지 밑에서 무남동녀, 외동딸로 예쁨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견기업에서 임원까지 달고 은퇴를 하셨는데 평생 이직 한 번 없이 임원으로 열심히 살아오신 아버지 덕분에 저희 세 식구는 중산층 정도의 여유를 누리며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호화 생활을 할 만큼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 식구 모자람 없이 부족하지 않은 환경에서 저는 유일한 외동자식으로 아쉬움 없이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죠. 든든한 부모님 울타리 안에서 학생 시절 학업에 열중하며 남다를 것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다 여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택이라는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고 제 인생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제가 대학 졸업 후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였어요. 저는 성실하신 아버지를 본받으려 나름 열심히 살아왔었고, 그동안은 목표를 위해 열심히 공부만 하다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여유가 생기며 못다 해본 연애를 해볼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남자를 많이 알지는 못하고 나이에 비해 순진한 구석이 있었어요. 하지만 소개팅에서 만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대학도 나오지 못했고 내세울 게 있다거나 남부럽지 않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없이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흙수저라 할 법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믿음을 잃지 않고 참 열심히 살아왔더라고요. 제 또래 나이 사람들을 보면 저처럼 부모님 덕에 대학 다니며 큰 걱정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도 존경스러울 만큼 매사에 모든 걸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남자친구는 어려운 형편 때문인지 늘 성공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고 그만큼 열심히 하려 노력하려 하는 사람이었죠.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저도 성실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그 멋있는 모습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너무 바빠 보였던 탓에 연애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저와 연애를 시작한 뒤에는 일보다 저를 더 챙기며 제게 무척이나 잘하곤 했어요. 유림아, 우리 이번 주에 데이트할까?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이번 주? 오빠 이번 주 계속 일 많다고 그러지 않았어? 잠도 제대로 못 잔다 그러면서 나랑 데이트할 시간 있어? 아무리 바빠도 너는 만나야지. 유림이 너를 만나고부터 내 우선순위는 일이 아니라 바로 너야. 나도 마음 같아서는 매일 보고 싶은데 겨우 참고 있는 거라니까. 늘 시간에 쫓기듯 일을 하고 열심히 살기 바쁘던 사람이 저를 만나고 제가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이 저는 내심 고맙고 뿌듯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제게 잘하는 만큼 저도 잘하려 노력했고, 저도 연애 경험이 많이 없어서 표현에 서툴렀지만 진지한 연애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하다 보니 조금 피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를 너무 신경 쓰는 탓인지 가끔은 저를 과하게 간섭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던 거죠. 문제는 제가 취업을 하게 된 이후부터였어요.
졸업 후 저는 그리 오랜 고생 없이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탓에 제 면접 준비부터 열심히 도와주었고, 저는 여러모로 남자친구에게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오빠, 나 합격했어. 이렇게 빨리 취업하게 될 줄 몰랐는데 면접을 잘 봤나 봐. 역시 오빠랑 같이 연습한 게 도움이 됐나 봐. 나 하나도 안 떨고 잘했거든. 다 오빠 덕분이야. 너무 고마워. 고맙긴. 내가 도와줘서 잘한 게 아니라 다 유림이 너가 잘한 덕이지. 우리 유림이 앞으로 회사 생활하느라 더 고생일 텐데 힘든 일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 알겠지? 그렇게 누구보다 제 취업 소식을 기뻐하던 남자친구가 언젠가부터 제 일거수일투족을 캐묻고 집착 아닌 집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빠, 미안한데, 나 오늘도 야근해야 해서 못 만날 것 같아. 자꾸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또 야근이야? 유림아, 너 정말 야근하는 거 맞아? 다른 일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일은 무슨 일? 우리 팀 며칠 전에 문제 터져서 계속 바쁘다 했잖아. 며칠째 전체 야근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나는 그냥 걱정돼서. 그래, 고생해. 일이 바빠서 양해를 구하는 제게 정말 야근하는 게 맞냐며 캐묻지를 않나. 회사 회식을 하는데도 정말 회식하는 거 맞냐며 인증사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꾸 그러는 남자친구를 보고 저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제가 오해를 사거나 의심갈 짓을 한 적이 없는데도 왠지 계속 감시당하고 의심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빠, 요즘 자꾸 왜 그래? 내가 뭐 딴짓이라도 할까봐 걱정되는 거야? 회사 일 때문이라고 하는데도 왜 자꾸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 사실 그렇잖아. 너 회사 다니면 나보다 더 잘난 남자들 많이 만날 텐데, 당연히 신경 쓰이지. 너같이 예쁜 여자친구 둔 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 미안해. 남자친구의 과한 집착 때문에 속을 썩기도 했지만 그것 또한 저에 대한 애정 때문이라며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친구 역시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도 남자친구에게 믿음을 주려 더 많이 노력했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인증샷을 보내주고 매번 어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먼저 말을 하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정도면 저도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말만 못하지 계속 불안해하는 듯 보였죠. 오빠, 요즘도 나 때문에 불안해? 내가 뭐 다른 남자 만나서 바람이라도 날까봐 그래? 아니야. 뭐 요즘에는 뭐라고 안 물어보잖아. 말만 안 하지. 여전히 불안해 하잖아. 왜 자꾸 그래? 응? 그냥 내가 워낙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게 없으니까 불안해서 그래. 하루빨리 너랑 결혼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데 나는 아직 그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러네. 내가 형편만 괜찮았어도 유림이 너랑 바로 결혼하자고 하는 건데 말이야. 뭐야? 내가 설마 오빠랑 연애만 하고 헤어질까봐 불안해? 그리고 왜 자꾸 자기더러 못난 남자라고 그래? 못난 사람이면 내가 만나고 있겠어? 나 오빠 진심으로 좋아하고 많이 사랑해. 나도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 그럼 우리 결혼할까? 유림아, 나는 너만 좋으면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어. 그래, 나도 그런데 우리 당장 뭐가 너무 없잖아. 나도 아직 모아둔 돈 별로 없고, 오빠도 여유 없다며. 결혼하려면 신혼집도 구해야 하고, 결혼식 비용도 필요한데, 당장은 무리지. 우리가 마음만 맞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 나는 너만 괜찮다면
어떻게든 결혼할 자신 있어. 어차피 돈이야 차차 모으면 되는 거고, 살림도 조금씩 늘려가면 되는 거지. 서로 정말 사랑한다면 단칸방에서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유림이 너는 내가 그 정도는 아닌 거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이거지. 거봐. 이러니까 내가 불안하다고 한 거야. 나는 형편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당장 결혼하자 당당하게 말도 못하는 처지니까. 그동안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와 결혼 생각을 해본 적은 있지만, 당시에는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서로 형편상 결혼 얘기를 나눌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 앞에서 남자친구는 형편은 조금씩 늘려가면 된다며 당장이라도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했지만, 저랑 결혼하고 싶으면서도 형편 때문에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남자친구를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오빠 말대로 빚만 없으면 형편은 늘려가면 되는 거고, 결혼하고 돈을 모아가도 좋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저를 생각하는 남자친구의 마음만큼이나 저도 남자친구를 사랑했기에, 이런 남자를 내가 어디서 또 만날까 싶은 마음에 결국 결혼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본격화되자 남자친구는 당장 결혼식을 올릴 것처럼 마음을 급하게 굴었고, 저희는 곧장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온 남자친구는 겸손하고 담담하게 자신의 사정 얘기를 전부 꺼내놓았어요. 저는 혹시라도 딸 가진 아빠가 그런 남자친구를 못마땅해 하지 않으실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아빠는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하하하, 그래, 형편이 안 좋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 남자는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요즘 사람들 그 없으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던데, 나는 천천히 만들어가는 것도 좋다 생각하네. 이때는 그 밥그릇 하나 없이들 시작하고 그랬는데 뭘. 우리도 처음 신혼은 단칸방에서 어렵게 시작했거든. 자네를 보니 그 시절 내 생각이 나네. 나야 우리 딸이 행복하면 더 바랄 게 없으니, 둘이 잘 살 수 있다면 결혼해야지 뭐. 그리고 내가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그 앞으로 결혼 준비는 걱정 말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 유림이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행복하기만을 바라시며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시댁 쪽에서도 별다른 반대 없이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된 저희는 여유가 없는 상황에 많은 것을 바라지는 못했지만, 다행히 저희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사위가 마음에 드시는지 도와주고 싶어 하셨고, 정말 단칸방에서 시작할 뻔했던 저희는 아빠 도움으로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친정 도움으로 결혼을 잘 치르게 된 저는 예쁜 신혼집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러다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보다 일찍 결혼을 하게 된 전 신혼을 충분히 즐기다가 자녀 계획을 천천히 세울 생각이었습니다. 아직 연차도 많지 않았고 그 사이 임신과 휴직을 하게 되면 제 경력이 걱정되었거든요. 남편과 충분한 얘기를 했다 생각했는데, 제가 차마 시댁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보수적인 성격이시던 시어머니는 제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를 낳기를 바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사정 설명도 드리고 자녀 계획을 말씀드려봤지만 시어머니 귀에는 들리지 않았고, 결국 저는 아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방패가 되어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도 은근히 시어머니 말에 동의를 하며 제 편이 되지 못했고, 결국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신을 하고도 최대한 회사 생활을 하고 싶었고, 걱정하시는 시어머니께 괜찮다 말씀드리며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 제가 회사에 임신 소식을 알리기도 전에 초기 유산을 하고 말았고, 그 일로 온 집안이 뒤집힐 정도로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무리해서 일을 한 제 탓이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저는 죄인된 심정으로 임신을 위해 휴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 하던 저는 쉽게 되지 않는 임신에 꽤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친정에까지 문제가 생기고 말았네요. 은퇴를 하신 후로 집에 계시면서 여기저기 투자를 하시던 아버지가 잘못된 투자 실패에 심지어는 보증 문제까지 얽혀 크게 집안이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로 인해서 그동안의 재산을 거의 처분하셔야 했고 무척이나 힘들어 하셔야 했습니다. 재산을 팔고도 빚은 남게 되었고 당장에 사실 곳이 필요하셨던 부모님께서는 외할머니께 엄마가 상속받은 건물로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말이야 건물이었지. 엄마가 태어나고 자란 그 건물은 연식이 너무 오래되어 제대로 된 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얼마 되지 않은 월세 또한 빚을 갚고 나면 두 분이서 생활하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늦은 나이 일을 나가시게 되었죠. 자식으로서 마음 찢어지는 상황에서도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남의 일 보듯 대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실망했던 건 친정 부모님의 형편이 달라진 이후로 바뀐 남편의 태도였죠. 이전에는 돈 많은 장인 장모님께 잘 보이겠다며 깍듯했던 남편이 조금씩 무시를 하는 것 같았고, 이사간 오래된 친정집이 낡고 지저분하다며 처가댁을 가는 것도 꺼려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 걸 보는 저는 말은 못하지만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직 젊으신 나이에 갑작스러운 죽음은 아무래도 투자 실패와 보증으로 인해 받게 되신 큰 충격 때문인 것 같았어요. 힘든 상황에 또 한 번 힘든 일을 겪게 된 저와 엄마는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무척이나 슬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라도 든든한 제 편이 되어 주었으면 제가 힘이 되었을 텐데 언젠가부터 태도가 달라진 남편은 우리 아버지의 장례식에서조차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사보다 제밥이 더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인복은 많으셨는지 손님들이 무척 많이 오셨는데 사위인 남편이 상주 노릇할 생각은 않고 여기저기 손님들 맞이에만 바쁘고 자기 인맥을 넓히느라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장례식에서 눈치 없게 큰 소리로 떠들고 웃으며 자신의 명함을 내미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큰 충격과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멀리 생각해 본다면 그건 모두 우리 가족을 위한 남편의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 후로 하는 행동들을 보면 남편이 저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평생을 가족들 내조를 하며 가정주부로 살아오셨던 분이셨어요. 그런 탓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지내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죠. 거기다 집안의 몰락과 아버지의 죽음으로 몸조차 급격히 쇠하시면서 더욱더 힘들어 하셨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으로 친척분들과의 만남을 꺼려 하셨던 탓에 제가 엄마를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챙겨주지 않으면 식사를 매번 거르시니 저희 집 반찬을 가져가거나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와 음식을 만들어 같이 식사를 하고는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엄마에게 들어가는 얼마 되지 않은 그 적은 금액도 아까웠던 것 같아요.
겨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제게 불만을 표했죠. 남편의 마음을 알게 된 그날도 제가 엄마의 식사를 챙기고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돌아왔던 날이었어요. 당신 왔어? 고생했어. 얼른 씻고 와. 내가 당신 좋아하는 쇠고기 된장찌개 했어. 쇠고기 된장찌개고 뭐고, 당신 여기 좀 앉아봐. 왜? 무슨 일인데?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언제까지 장모님 돌본다고 밖으로 나돌아 다닐 거냐고. 뭐?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나다니면 얼마나 나다닌다고. 내가 엄마 챙긴다고 집안일을 안 해? 내가 힘들더라도 할 일은 다 해놓고 다니는 거잖아. 내가 언제 당신 식사 한 번 안 챙긴 적이 있어? 집에 청소가 덜 됐어?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오늘 카드값이 나왔는데 그게 얼마인지나 알아? 우리 대출 이자랑 상환금까지 더하면 한 달 월급이 그대로 다 빠져나간다고. 당신 휴직까지 하고 있는데 당신 장모님 챙긴다고 돈 쓰고 다니면 우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장모님한테 남은 것 하나도 없잖아. 아니다. 그 다 쓰러져 가는 건물 하나 있구나. 그거 상속받고 건물 고쳐서 팔아도 상속받은 빚까지 갚으면 오히려 손해 아니야? 이제 기댈 곳도 없는데, 당신도 정신 차리고, 우리 살림에나 신경 써야지. 무슨 소리야? 거기서 엄마 얘기가 왜 나와? 내가 엄마 챙기는데 우리 돈 썼어? 자, 여기 영수증들이야. 내가 엄마 반찬하고 이것저것 쓰는데 얼마나 썼는지 당신이 계산해서 봐봐. 그리고 이 중에 대부분은 엄마 카드로 사용한 거야. 설령 내가 긁더라도 내 통장에 내 카드로 긁어서 사용한 거라고. 뭐? 그럼. 그래서 카드값이 얼마나 나왔는데? 얼마나 나왔길래 우리 엄마를 자식 등골 빼먹는 사람으로 만드는 건데? 나도 궁금하다. 휴대폰 열어봐. 나도 카드 내역 좀 보자. 이번 달은 내가 착각했나 보다. 근데 이거 봐. 여기 남아있는 할부 금액 보라고. 저번 달에 장모님 병원비 나간 돈이잖아. 이것뿐이야?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전에도 우리가 쓴 돈이 얼마나 많아. 이거 일일이 다 찾아서 보여줄까? 내가 안 보여줘도 당신이 더 잘 기억하지? 그거야.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니. 그럼 당장에 병원비 할 돈이 없으니까. 그래.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당신이 장모님께 정신 팔려 있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거야. 솔직히 당신네 집 이제는 우리 집보다 못하잖아. 내가 얼마 되지 않은 돈이라도 보태주지 않으면 장모님 생활이나 가능하셔? 그 낡아 빠진 건물에서 월세 얼마나 나온다고. 가지고 계시는 빚까지 갚으시면 남는 것도 없잖아. 그런데 우리까지 나앉으면 어떡할 건데? 나 장모님까지 부양하는 거 너무 힘들어. 솔직히 당신이랑 처음 결혼할 때는 이렇게 힘든 상황이 올지도 몰랐어. 중견기업 임원급 장인어른을 뒀으면 나도 좀 편하게 살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까놓고 나같이 흙수저 출신이 당신 같은 여자 만날 기회가 얼마나 있겠냐고. 그래서 나도 당신 덕에 적은 콩고물이라도 좀 주워 먹고 장인 장모님 돌아가시면 받게 될 유산으로 내 팔자도 고쳐보려 했다고. 근데 이게 뭐야? 또 나는 죽기 살기로 몇 푼 안 되는 월급 벌려고 발에 땀 나도록 일해야 하잖아. 뭐? 그럼 당신 나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야? 갑자기 태도가 변한 게 내 착각이 아니라 우리 집 형편 때문에 변한 게 맞아? 그래. 이왕 말한 거 나도 솔직하게 다 말하게. 같이 살아서 나쁘지 않은 여자라고 생각은 했어. 사랑, 그것보다 당신 배경을 보고 결혼한 거지. 나도 잘 살아보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행동들 당신이랑 장인 장모님께 잘 보이려고 한 게 맞고. 그럼 뭐해? 이제는 우리 집보다 개털돼서 별 볼 일 없는데.
이제까지 했던 내 노력도 다 물거품 된 거지. 아휴, 내 팔자야.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몇 년 동안 가면을 쓰고 대할 수가 있냐고! 그 몇 년 동안 가면 쓰고 있던 나는 편했을 것 같아? 쉬운 일 같냐고! 나도 이렇게 짐덩어리가 될 줄 알았으면 시작이나 하지도 않았어. 아휴,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 평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했던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그 충격 이후 바로 든 생각은 이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곧바로 이혼이라는 결정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엄마에게 또다시 충격을 줄 수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안 좋아지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몸이 쇠약해지신 엄마한테 제 이혼 소식은 분명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와 똑같이 충격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실 수도 있었어요. 거기다 휴직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상황에 남편이 엄마께 도와준다며 주는 돈은 분명 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흔히들 하는 말인 더러워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비위에 거슬리지 않게 맞춰가면서 엄마를 챙기다 엄마의 몸이 회복되고 제가 복직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짧게는 1년, 길게는 기약을 알 수 없는 그 굴욕적인 생활을 저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고 살면 될 거라는 제 생각과 달리 한번 자신의 마음을 표출한 남편은 더는 숨기지 않고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막말을 뱉기 시작했죠.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일찍 오면 온다고 말해주지. 뭐 어쩌다 보니. 그런데 뭐야 당신? 또 어딜 그렇게 쏘댕기고 다니는 거야? 설마 또 장모님 댁에 갔다 온 거야? 응. 엄마가 아직 몸이 안 좋아서 거기다 내가 없으면 식사를 자주 거르니까. 미안, 내가 곧장 저녁 식사 준비할게. 아니, 나이 드신 분이 몸 아프신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도대체 언제까지 다닐 건데? 당신 이렇게 하는 것 없이 장모님만 챙길 거면 회사나 다시 복직하던가. 아니면 부업으로 일이라도 해. 그래, 그 장모님도 간단한 일을 할 수 있잖아. 두 사람 모두 내 돈만 쓰지 말고 일 좀 해서 가게에 도움 좀 보태. 여전히 저는 제 몫을 다하면서 지내고 있었지만 남편은 제가 엄마를 챙기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매번 비아냥거리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가끔 그 말에 화가 솟구쳐 욱한 적도 있었고 말다툼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기에 본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다 보니 저는 남편의 그런 행동과 말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자신이 하는 조롱과 비아냥에 제가 반응이 없자 그 수위를 높여 비하와 욕설까지 섞기 시작했죠.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내던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살고 있던 그 건물은 지어진 지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손을 볼 곳이 많았습니다. 이것저것 사람이 살만하게 고치려면 돈 들 곳이 많기도 했고 하나를 손보게 되면 전체를 손봐야 했기에 당장에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참고 넘기며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러다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옥상에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과거 옥탑방이 있었던 탓에 간단한 수도 시설과 보일러관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바로 밑층에서 거주를 하고 있던 엄마의 집에 물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필 오래된 건물이라 수도 계량기를 잠그게 되면 전층에 물이 단수가 되어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임시 방편으로 양동이를 두고 생활하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찾아가 보니 언제까지 이렇게 생활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매번 물이 찬 양동이를 버리는 것도 일이었지만 누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도 비용도 만만치 않게 보였어요. 당장에 수리를 해야 할 것 같았죠. 그동안 남편이 주는 눈치 탓에 엄마에게 들어가는 돈을 제가 모아둔 통장에서 쓰다 보니 어느새 통장 잔고는 0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었죠. 물론 저도 남편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엄마에게 드는 돈이라면 겨우 돈 10,000원 가지고도 별 생색을 다 내고 트집을 잡는 남편이었으니 말이죠. 그래도 당장에 도움이 필요하니 이를 악물고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기 여보,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부탁? 당신이? 그래, 말해봐. 뭔데? 그게 저번에 당신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건물 옥상에 누수가 있어서 그 천장에서 물이 새거든. 그래서 그걸 좀 수리하려고 하는데 엄마도 그렇고 나도 목돈이 없어서 도와줬으면 해. 나도 이제 간단하게 일할 곳 찾고 있어서 이번에 도와주면 내가 일해서 금방 갚을게. 그래? 뭐 알았어. 뭐 얼마나 드는데? 그런 거 수리하는데 돈이 1, 20만 원 정도 드나? 내가 계속 저렴한 곳을 알아보고 있긴 한데 지금까지 가장 저렴한 곳도 한 100만 원 정도는 생각해야 한다고. 그 탐지하는데 비용도 들고 누수 부위가 많아서 그리고 누수 잡힌 건지 보고 난 뒤에 다음날 시멘트를 덮어야 해서 다음날 또 와봐야 한다고. 뭐? 100만 원? 거기다 돈이 더 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됐어. 하지 마. 어차피 사시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 물 받치는 그릇 바꾸는 게 좀 귀찮은 거 아니야? 아, 옛날에 못 사는 사람들 지붕에 물 새면 다 그렇게 살았어. 아, 너가 대충 공사해도 안 될 것 같다고 둘러대고 그냥 사시라고 해. 어떻게 밤낮으로 양동이만 보고 있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내가 금방 돈 갚을 테니까 빌려준다고 생각하고 좀 부탁해. 야, 돈 100만 원이 우습냐? 너가 부업해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아, 그리고 장모님도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다 쓰러져가는 그 집을 그 돈 들여서 왜 고쳐? 아, 하지만 됐어. 돈백 없어서 빌리는 입장이 무슨 말이 많아. 아니 생각해보니까 어이가 없네. 너네 엄마는 도대체 뭐 했길래 비상금으로도 돈 100만 원이 없냐? 하여튼 거지 모녀가 부탁만 할 줄 알지 스스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아주 헛돈 쓰려고 지랄한다 지랄해. 남편은 제 부탁을 헛돈을 쓴다며 거절했고 당장에 급한 불은 꺼야 했던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을 하여 엄마 건물에 누수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을 듣게 되니 정신이 확 들더군요. 몸이 좋지 않은 장모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곧 죽을 사람처럼 말을 한다니 제가 막노동을 하는 일이 있어도 이 사람과 더는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더욱이 저희 엄마에게는 그토록 인색한 사람이 자기 부모님에게는 하루라도 더 오래 살라며 홍삼과 한약 등등 몸에 좋은 것들을 넘치도록 해주는 것을 보며 더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당신 지금 어디야? 또 장모님한테 간 건 아니지? 집인데 무슨 소리야? 왜? 허구한 날 거기가 있으니까 물어본 거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깜빡해서 그런데 당신 지금 바로 내가 말하는 시장으로 가. 문 닫을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곧장 바로 출발해. 주소는 내가 문자로 넣어줄 테니까 거기 가면 내가 지어놓은 한약 있을 거야. 그것 좀 어머니 댁에 드리고 와. 요 며칠 전에도 어머님 한약 해드리지 않았어? 몸에 좋다고 한약 여러 개 드시고 그러면 안 돼. 바빠 죽겠는데 말이 많아.
그 어련히 내가 알아서 할까? 저번에는 몸 기력을 좋게 하는 거고, 이번 거는 그 머리랑 눈에 좋은 거야. 그 한의원 가서 진료 받고 나서 물어보고 한 거니까 잔말 말고 얼른 갔다 오기나 해. 그리고 혹시나 불만 가질까봐 말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하신지 알지? 그 젊었을 적 고생하셔서 몸이 안 좋아서 해드리는 거니까 괜한 불만 갖지 말고. 그 외에도 일을 하고 있는 남편 대신하여 시어머니에게 문제가 있으면 제가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꼼짝도 못하고 그 말을 따르고 있는 저의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는 남편에게 그런 대접이나 받고 있는데 남편의 심부름이나 하고 있는 제 모습이요. 당장에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위자료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유책 사유가 필요하고 중요했어요. 이왕 참고 있었던 것 조금 더 참으며 이혼 유책 사유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너무 늦은 감이 있었을 뿐이지 증거를 모으는 건 무척이나 쉬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저와 엄마에 대한 모욕을 심심풀이 땅콩처럼 쏟아내는 남편이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제 휴대폰 속에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사진과 녹음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런데 쌓여가는 증거들만큼이나 저에게, 아니, 우리 모녀에게 쾌재를 부르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엄마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재개발 소식이었어요.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도시정비다, 재개발이다 씨름을 하고 있었던 동네였는데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확정이 나면서 집값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엄마의 건물이 사업 대상 지역은 아니었지만 바로 도로 건너편이 사업 대상 지역이 되면서 상업 건물로 짓기 좋은 엄마의 건물에 좋은 매매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다리다 보면 건물값은 더 받을 수 있었고 욕심이 난다면 직접 건물을 수리해서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었겠지만 엄마는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했고 많은 돈보다는 남은 생을 마음 편히 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하여 엄마가 정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분과 매매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혼을 결심하면서도 내내 엄마 걱정이었는데 건물을 판 돈이면 제가 복직을 하기 전까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돈이 되었고 불편하지 않은 곳으로 이사도 가실 수 있었죠. 그렇게 엄마에 대한 걱정을 한숨 돌리고 있을 때 남편이 호들갑을 떨며 제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여보, 장모님 댁 동네에 재개발 확정 났다며? 그 어머님께 좋은 소식 들은 거 없어? 아니 왜 장모님 건물 바로 앞에 그 아파트 들어오는 거면 큰 손들이 엄청 찔러보지 않아? 저희 부모님 형편이 어려워지고 난 후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 어디서 재개발 소식을 들었는지 기대감에 부풀어 제게 질문하는 게 아니겠어요. 뻔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것처럼 이번에도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 제게 소식을 물어보는 거겠죠. 엄마 일도 해결되었고 이혼 소송에 제출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지금까지 남편에게 당했던 것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응, 맞아. 재개발 확정 나니까 돈 1억은 돈도 아닌 것처럼 오르더라. 오히려 상업 건물 지을 수도 있는 용도 지역이라서 그런가 매매하려는 사람이 엄청 몰려들었어. 그래서 엄마가 그냥 팔았어.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당장에 쓸 돈이 필요하잖아. 잘 됐지. 누가 안 도와줘서 물 새는 것도 참고 살고 있는데. 어? 그거? 여보. 내가 그동안 섭섭하게 굴어서 미안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어린 시절에 많이 힘들게 산 거. 당신은 휴직하고 있지. 장인 장모님 형편은 어렵지. 거기다 아버님마저 돌아가시니까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건 많은 것 같고.
이러다 다시 내 과거처럼 살면 어떡하나 싶어서 내가 좀 예민하고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 미안해. 이제 뭐라도 해볼 돈이 생겼으니까 우리 세 식구 똘똘 뭉쳐서 잘해보자. 요즘에 돈 투자할 곳이 얼마나 많아. 코인이다, 주식이다, 거기다 부동산까지. 요즘 넣었다 하면 수익이야.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얻은 정보도 많으니까 그 장모님이랑 당신은 나만 믿어. 근데 얼마나 받았어? 한 15억? 20억? 무슨 20억이야.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올 거면 부동산 거래 조회라도 해보지. 세 제외하고 30억. 어? 30억? 이야, 여보, 됐어! 그 정도면 어디든 투자해서 큰 돈 만질 수 있어. 투자금이 크면 클수록 돌아오는 돈은 크지. 이야, 정말 하늘나라에서 아버님이 도와주시나 보다. 그런가 봐. 그런데 당신은 왜 좋아해? 당신 남의 일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성격이잖아. 돈은 우리 엄마가 번 건데 당신이 왜 호들갑이야? 뭐? 당신 아직 전의 일로 마음이 안 풀렸구나. 내가 미안하다니까. 전에는 내가 부담감이 너무 심해서 그런 거야. 당신한테도 장모님께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그전까지는 정말 완벽한 남편 사위였잖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글쎄, 모르겠네. 엄마 건물 팔리기 전에 나는 당신이랑 이혼 준비하고 있었거든. 맨날 짐이라고 말하는데 옆에 있을 수가 있어야지. 사람을 그렇게 개무시하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두 손 빌면서 잘못 빌게. 우리 이혼한다고 장모님 충격받으시면 어떡해.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용서해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금액이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했는지 마치 파리가 손을 비비는 것처럼 아주 싹싹 빌며 울먹이고 있었어요. 지랄한다, 지랄해. 이거 당신이 나랑 엄마한테 한 말인데 기억해? 어떻게 하면 그런 상스러운 말을 부부 사이에 쉽게 하나 했는데 상황이 맞아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네. 여보, 정말 지랄한다, 지랄해.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증거를 모았거든. 혹시나 녹음을 못할까봐 노심초사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 당신 입에서 우리 모녀 모욕하는 게 아주 흘러나와서 흘러 넘친다고. 그 기간이 더 길어졌으면 휴대폰 바꿀 뻔했잖아. 자, 들어봐.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들. 제 휴대폰에서 남편이 했던 상스럽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진 말들이 나오자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백지장처럼 변했어요. 우리 집에 비해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 없는 남자, 나 하나 평생 사랑해주고 우리 부모님 끝까지 모실 것 같아서 결혼했더니 우리 뒤통수를 그렇게 쳐? 너처럼 없이 산 놈이 돈 가지고 배경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니? 너야말로 돈이 없으면 인성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엄마 건물 아니었어도 너 같은 놈이랑 이혼하려고 했어. 너같이 인성 거지는 나도 필요 없다고. 그거 알지? 우리 부부라서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해야 하는 거. 결혼할 때도 우리 집이 더 보태줬고 당신이 한 짓 때문에 나 피해 보상도 받을 텐데 당신 잘하면 개털되겠다? 인성도 거지, 다시 재산도 거지. 이제 완전 거지네. 지금까지 한이 되어 있던 일들을 모두 토해내면서 남편이 저에게 내내 해오던 비아냥거림을 해주었습니다. 더는 남편에게 볼 일이 없었던 저는 엄마가 계신 집으로 가게 되었죠.
제 생각에 엄마는 갑작스레 짐을 가지고 찾아온 저를 보고 놀라실 줄 알았는데 마치 올 줄 알았다는 것처럼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엄마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며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품에 안겨 울먹이는 저를 다독여 주셨죠. 다음 날부터 시작된 이혼 소송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되어 갔습니다. 변호사는 상당한 언어 폭력과 부모님에 대한 태도, 모두 상당한 유책 사유가 된다 했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 또한 상당하여 시간이 걸릴 뿐 잘 진행될 거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이혼 소송에 승소하게 되었죠. 제가 생각한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재산 분할에서도 상당한 몫을 가져가게 되었고 위자료로 인해서 남편은 제가 말한 것처럼 다시 궁핍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다시 회사로 복직하게 되었고 다시 제 정상적인 삶을 되찾게 되었어요. 엄마는 건물을 판 돈으로 평생 지내게 될 집을 구매하셨고 직업도 가지게 되셨죠. 평소 뜨개질에 관심이 많으셔서 학원을 다니셨는데 자격증까지 따시면서 강사로도 활동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두 모녀 모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한테 독하게 되어서 그런지 그 상처가 다 아물기는 했지만 남자를 만날 생각이 좀처럼 들지가 않아서 엄마와 같이 지내는 지금을 자유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엄마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라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결혼을 떠나 남자를 만나는 것도 힘들기만 하네요. 나중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우선은 엄마가 사시는 날까지 오래오래 행복하게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사람 조심하시며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